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제목에 빨간 칸이 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하기로 했다. 어제 여당과 정부 저녁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됐죠. 당정 의견 조율에 곧 발표한다. 그리고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준이 6억으로 할 것이냐, 9억으로 할 것이냐, 완화 기준입니다. 그런데 6억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구체적인 숫자가 좀 결정이 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밑에 사진 두 장이 있거든요. 먼저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로 보이죠? 시위대로 보입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대선 후에 폭동 날 것이다. 뭐 예고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는요. 백화점 앞입니다. 나무로 가림막을 설치했죠. 폭동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승복과 불복, 갈림길에 선 미국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표 초반에 앞서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확정도 안 되는데 미리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 투표에 불리하면은 불복하겠다. 이렇게 갈 거랍니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도 불복 움직임이 있다. 대선 이후 폭력 시위 등 혼란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투표율 26%로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공천 당원 개정 정당원 투표를 했는데 당원의 26%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조하죠, 참여율이. 근데 그 가운데 87%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서 보궐공천 결정됐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저조한 투표율의 절차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몰락이다. 인문계 300위권 학과 지방 국립대를 보니까 딱 한 개만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지방 국립대 굉장히 거점 대학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진학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 이제는 수도권 서울로 몰리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시 합격선 제주대 초등교육과 253위 딱 하나만 300위권에 하나만 들어가 있답니다. 2009년에는 300위권 학과가 34개나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의 몰락이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한규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주원규 삼익대 겸임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셀프 면제부인가. 어제 민주당 전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87%의 당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 보궐선거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언론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셀프 면제부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피고 아닌 증인. 이춘재 얘기입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 이미 다 뭐가 지나버려서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했다고 또 자백을 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불복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지만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벌써부터 불복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아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는요. 비서실장의 치하입니다. 여기서 말한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경무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비서실장 역시 치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눈길을 좀 잡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시각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당 당원 찬성률 86%, 문의 약속 깨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했다. 이 기사의 방점은 찬성률 86% 이 부분 그리고 문의 약속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여당이 민주당이 스스로 깼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21만 명이 참가해 투표율이 26%. 역풍불라 당원 개정 속도전이다. 비판이 고도되다 이낙연 대표 어제 발표하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투표율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주자가 누구인가? 이름들이 벌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요. 이 보궐선거 공천 도덕성이 최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당 내부에서 이 전당원 투표 결과가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 찬성은 86.64%이고 반대는 13.36%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요. 절차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극렬 지지층만 보는 여당이다. 26%. 그러니까 어제 이 투표 참여율이 26%입니다. 26% 참여. 이거 대표성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마다 전당한 투표 카드를 썼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랬죠. 3분의 1 이상 투표 있어야 확정. 이게 당규에 있거든요. 이 당규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무효다 뭐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어제 여당에서 이거와 관련 설명이 뭐냐면 이 당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였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당원 70% 이상이 불참.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26%니까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87%가 찬성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반대 13%. 그러니까 당원 70% 이상은 불참했고 참여한 당원 중에서 13%는 반대를 했는데 그 속에 담긴 역풍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경향신문이 역풍의 기운이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보면 당 예견된 결과다. 일각에선 지지층 이탈, 정치 불신 확대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하고 있고요. 전체 당원 의지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장 선거기획당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해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몇 마디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네, 장희찬 평론가. 원래 알려진 전당원 투표입니다. 근데 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거 전당원 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33%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26%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이거는 당규에서 정한 그런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일종의 여론조사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라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명백하게 고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당을 운영하는 헌법이거든요. 이 헌이 헌법에 들어가는 건자입니다. 그런데 정당 헌법을 개정하는데 전당원 투표나 또는 뭐 중앙정국위원회 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당원의 일종의 여론조사만 수렴해서 당원을 고칠 수 있다면 예. 사실상 지도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이미 당원 당규가 가진 의미가 크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26%의 투표율을 제가 단적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예. 2011년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투표율이 25.7%였습니다. 지금 이번 투표율이 26.3%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7%의 투표율로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안 된 거죠. 너무 네. 낮아서요. 그때도 역시나 최소 기준이 3분의 1, 33%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주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그건 투표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예. 투표함을 열어보지조차 못합니다. 좀 그런 투표율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바꾸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을 우리가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찬성률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독 저조한 투표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전당원 투표를 2번 더 실시했습니다. 이제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 한 번, 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할 때 한 번인데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도 투표율이 그래도 30%는 나왔어요. 예. 그때보다 오히려 당원들의 참여가 더 낮아졌거든요. 그 말은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자고 지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도 이 투표 이거 꼭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도 만든 당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원인데 이거를 깨자고 선거하자고 투표하는 게 조금 남사스럽다,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투표율이 더 낮아진 것은 아닐까 지도부가 엄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만규 변호사. 뭐 장희찬 평론가와 비슷한 어떤 지적, 어제도 정치권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 투표 결과를 이제 87% 이상 참여한 분들 87% 이상이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전 당원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결과를 전 당원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찬성률로 계속 그 여론에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70% 이상 부참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묵시적으로나마 예. 현재 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어떤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약간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을 이제 개정할 텐데 예. 당원을 개정을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원을 이제 개정하는데 과연 지금 20 몇 프로만 지금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또 13%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정당의 헌법을 바꿀 때 이런 어떤 절차적인 측면, 뭐 물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지만은 예. 명분 절차가 부정한 측면에서 당원을 지금 개정하는데
이게 지금 향후 내년 이제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보궐선거. 내년 보궐선거에서 예. 과연 또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도덕성을 내세울 텐데 그때 후폭풍을 민주당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후보가 누구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에 역풍의 기운이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죠. 유인태 전 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좀 인터뷰가 있었는데 좀 쓴소리를 내놨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당원을 만들 때 현역 의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공천하지 않는다. 그 당원을 만들 때 아무도 당시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였어요. 다음입니다. 정당이 후보 안 내도 되냐는 논쟁 끝에 결정된 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건 명분 없는 처사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당원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적용이나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적용조차 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어저께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다루고 있어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그림 같아요. 민주당의 서울, 부산 후보 공천 결정. 그런데 5년 전이죠. 5년 전. 그때는 공천한다. 당원을 만들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낙연 대표로 보입니다. 꼼수 정치 높아지는 비난으로 그런데 뭔가 귀를 막고 있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입니다. 쟤는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인가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조금 공천하는 건 문제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당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 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본인한테 더 이상 묻지 마라.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조윤 의수가 선거 결과로 당선 유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그래서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를 나와야죠.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거기 고생해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 내놓고 또 결집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과잉 금지한 것입니다. 공천 여부는 당원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배정훈 교수님. 어제 이제 민주당 나왔던 반응은 지금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들었던 당원 장체가 과잉 금지다. 이거 지나치게 심하게 막아놓은 거다. 그래서 당의 어떤 결정을 못하겠다. 비판을 한 건데 그 당원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것은 이제 명분 없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이걸 당헌에 명문화시키면은 굉장히 유연성, 선택의 폭이 떨어지는 건 틀림없죠. 원래 지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걸 이제 당헌에 명문화시킨 거죠. 규정으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공천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 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명문화 시키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는 사실 책임 정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도덕과 윤리만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긴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도 전후 2번이나 지금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예. 그런 낮은 자세가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재발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리감찰단도 구성이 돼 있고 또 젠더 폭력 관련해서 신고센터도 지금 가동이 돼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민주당이 달라지는 책임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은 이번에 약속을 좀 파기한 것이 어느 정도 예. 설득력이 있겠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영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영상도 봤고 아까 만평도 봤지만 앞서서 몇 년 전 그리고 몇 달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라는 질문을 지금 언론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예. 이제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조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거나 좀 그런 논지를 하게 되면 이게 선거법의 개입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기 또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침묵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당원을 명문화시킨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여야를 구분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를 선진화시키자라는 어떤 그런 결의의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게 이제 혁신으로 추진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한 당원의 혁신성이 사실은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을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를 떠나서 정당 민주주의에서의 이러한 원칙 훼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어떤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생각을 예단을 해본다라면은 미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보궐선거에 이런 상황도 예측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내심 지금 공감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것이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좀 예단해 보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저런 당원을 만들 때는 혁신하러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건 이건 상상조차도 못했던 예, 것이다. 상상조차 못하는 방식을 이렇게 침묵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지금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에게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더한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와 관련돼 있습니다. 독배를 든 이낙연이다 해서 독배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독배를 든 이낙연, 선거 결과가 대세론의 흥망을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지만 대선 주자잖아요. 그 대선 주자로서의 흥망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 사과하며 비판 여론엔 성비조사 등 수습책을 제시했습니다. 승부수 던졌지만 원칙주의 이미지. 그동안 좀 이런 게 있었죠. 원칙주의 이미지 훼손된 것 아니냐.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런 상황에서 뭐 공천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후보는 누구일까?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의 우상호, 박영선, 추미애 하마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상호 공천 땐 적극 검토 의사, 추 장관은 내년 대선 직행 관측도, 70년대생 박주민, 박용진도 거론된다. 벌써 이제 이름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찬 평론가. 앞선 기사입니다. 독배를 든 이낙연. 이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이번 이 재보궐 선거 결과가 이낙연 대표 체제의 성적표가 되는 셈이죠. 예. 사실 임기가 그 재보궐 조금 직전에 끝납니다만
어쨌든 공천까지 이낙연 대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뭐 투표율이 못 미친다, 여러 비난이 있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그때의 결단이 용기 있는 결단이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서울과 부산 중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부산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서울은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최소한 이 1대1의 결과는 이낙연 대표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적표로 보여지고 만에 하나 2대0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대선 주자 입지가 탄탄대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최악의 경우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야당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하면서 1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의 이번 결단, 사실 혼자서 내린 결단은 아니지만 예. 원칙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실리까지도 잃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의 이 대선 지지율도 조금 흔들리게 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또 다른 이제 친문 진영의 다른 대선 주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당내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후보가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에 한번 직행하는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또 친문 진영에서 본인들과 조금 더 가까운 예. 후보를 이낙연 대표의 대체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선거 결과에 그동안 줄기차게 대선가도 좀 1위 자리를 굳혀왔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전부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향배,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자,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아까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전부터 여기 등장했던 이름들은 좀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눈길을 끄는 거는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도 꼽히면서 내년에 대선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실려 있거든요. 김한규 변호사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아니면 그건 건너뛰고 대선으로 바로 갈 가능성, 아니면 뭐 아무것도 출마 안 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예. 사실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선거 캠프라든가 선거 준비를 이제 슬슬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뭔가라도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은 현재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링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링이라는 것은 지금 검찰과의 굉장히 갈등 내지는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 검찰의 지금 총수인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여론에서는 또 뭐 대권 후보 이렇게 언급되는 지금 지지율이 요즘에 상승세입니다.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어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뭐 예를 들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든가 예. 감찰 카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전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링에서 내려와서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가겠다. 그럼 이 다음 법무부 장관이 이 뒷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 현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또 다음 만약에 장관이 가시게 되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청문회도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랑 또 이런 갈등을 예. 해소하거나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좀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걸 일종의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고 너무 판을 그러면은-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김한규 변호사 일단 서울시장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그러면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번째 가능성 대선 쪽은 어떻습니까? 대선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최근의 행보는 본인이 사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굉장히 큰 과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관의 대립각은 일정 부분 열성 지지자들에게 뭐 과거의 하자에 대한 치유 과정. 그래서 추 장관도 굉장히 큰 꿈이 있는 걸로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명분은 검찰 개혁인데 하나하나가 정치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보다는 본인 마음은 좀 대선에 지금 더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지거든요. 보궐선거도 대선도 아무것도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둘 다 출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만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는 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네. 그리고 이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김한규 변호사는 대선 직행 이쪽 쪽에 무게를 뒀어요. 전망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야권 주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꽤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윤석열 경쟁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대선과 관련해서? 대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먼 예. 질문이니까 당장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예. 정치적으로 진출한다고 두 분 다 전제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죠.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예. 추미애 법무장관은 추미애 법무장관대로. 따라서 두 분 다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예.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칼로 싸우겠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의 독립성 예.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텐데 예. 그 싸움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큰 성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열겠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본인이 정치적인 미래와 연결시키면은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예.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이제 검찰 개혁에 전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선택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대권 도전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동시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제 본인이 당장 나가서 경선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먼저 뛰는 선발 주자에 비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교통 정리를 통해서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길을 열어주면은 본인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번 부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이 성 예. 문제로 다 물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보수 야권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면은 특히 성 문제 관련해서 예. 여성 후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그리고 추미애 두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만 예. 박영선 장관만 교통 정리해주면은 본인에게도 상당히 길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은 양수 겸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경쟁 그리고 당에서의 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